18억 서울 아파트를 팔고 요즘 잠이 안 옵니다. 충북 괴산 타운하우스에서 감성 카페를 운영하겠다는 꿈을 안고 내려왔는데 1년 만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루 매출 0원인 날이 일주일씩 계속되고 난방비는 한 달에 50만 원, 게다가 가족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18억 잠실 작은 아파트를 팔고 타운하우스 이사, 귀촌 카페 창업을 도전한 60대 부부 이야기. 감성적인 카페를 꿈꾸며 귀촌을 했는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그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4년 봄, 저희 부부는 30년간 살던 서울 잠실 아파트를 정리했습니다. 84제곱미터 아파트였지만 잠실이라는 입지 덕분에 시세가 18억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에서 35년간 근무하며 부장으로 은퇴했고, 저는 초등학교 교사로 정년을 맞았습니다. 아파트를 팔기로 결심한 것은 아내인 제 간절한 꿈 때문이었습니다.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작은 카페를 운영해 보고 싶다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원두 볶는 향기, 손님들과 나누는 따뜻한 대화, 그리고 무엇보다 여유롭고 평화로운 일상을 꿈꿨습니다. 혹시 이런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서울을 왜 떠나? 병원도 가깝고 교통도 편한데. 하지만 제가 보여드린 충북 괴산의 타운하우스 매물을 보고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3억 5천만 원의 단독주택, 마당이 딸린 200평 대지, 그리고 1층은 상가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공기도 맑고 텃밭도 있고 1층에서 카페하면 정말 좋겠어요. 서울 아파트 팔면 14억이 남는데 그 돈으로 여유롭게 살 수 있잖아요. 남편의 친구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적극 추천해 주셨습니다. 요즘 시골 감성 카페가 대세야. 주말이면 서울에서 사람들이 많이 내려와. 게다가 괴산은 유기농으로 유명한 곳이라 더욱 좋지. 2024년 4월 저희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18억에 깔끔하게 팔렸고 타운하우스는 3억 5천에 매입했습니다. 카페 인테리어와 장비 구입비로 2억을 별도 책정했습니다. 그래도 12억이 남았으니 노후 자금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사 준비를 하면서 가슴이 설렜습니다. 30년간 살던 아파트를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딸과 아들도 엄마 꿈 이루시는 거니까 응원할게요 라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사 당일 충북 괴산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에서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우리 힘내자. 저도 설레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타운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마을 이장님이 직접 나와서 환영해 주셨습니다. 서울에서 오셨다니 반갑습니다. 마을에 활기가 생기겠네요. 카페도 하신다니 기대됩니다. 그날 밤 새 집에서 첫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꼭 성공해서 시골에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해시태그 이사 후 한 달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새소리에 눈을 뜨고 마당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여유로운 일상이었습니다. 남편은 텃밭을 일구며 상추와 토마토를 심었고 저는 카페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인테리어는 제가 직접 디자인했습니다. 빈티지한 원목 테이블, 따뜻한 조명,
그리고 벽 한쪽에는 괴산에서 가장 따뜻한 커피라는 손글씨 간판을 달았습니다. 전문 로스터리 장비도 설치해서 직접 원두를 볶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총 투자 비용이 2억 원이나 되었지만 꿈을 실현하는 값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카페 이름은 들꽃 장기로 정했습니다. 마을 할머니들이 예쁜 이름이네요. 우리도 자주 올게요 라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개업 준비를 하면서 마을 사람들과 인사도 나누고 서울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정겨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제 경험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3년 6월 15일 드디어 들꽃 향기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개업 첫날부터 마을 분들이 하나둘씩 찾아오셨습니다. 이장님, 부녀회장님, 그리고 옆집 할머니까지 축하해 주러 오셨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씩 주세요. 개업 축하드려요. 그날 매출이 15만 원이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시작하는 마음으로는 충분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남편도 첫날 치고는 괜찮네. 입소문 나면 점점 늘어날 거야 라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둘째 주까지는 정말 좋았습니다. 주말에는 서울에서 드라이브 나온 젊은 커플들도 몇 팀씩 찾아왔습니다. 여기 분위기 좋네요. 인스타에 올려도 될까요?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정말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셋째 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평일 손님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는 날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아직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을 분들께 전단지도 돌리고 인근 학교와 관공서에도 카페 소개 자료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마을 인구가 500명도 안 되는 작은 곳이었고 그마저도 대부분 70대 이상 고령자분들이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월 매출이 200만 원을 겨우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원두 구입비, 전기료, 인터넷비 등을 제외하면 순수익은 80만 원도 안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받던 연금이 월 450만 원이었는데 카페 수익을 합쳐도 생활비가 빠듯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외로움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동창회도 있고 이웃과의 교류도 있었는데 시골에서는 하루 종일 남편과만 대화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카페에 앉아 있어도 손님이 없으니 그저 시간만 보내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조급해하지 마. 사업이라는 게 원래 처음에는 어려운 거야. 시간이 지나면 단골도 생기고 입소문도 날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벌써 불안감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7월 어느 더운 오후 하루 종일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았던 날이었습니다. 에어컨을 틀어놓고 혼자 앉아 있으니 전기료만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내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시태그 개업 3개월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8월 한 달 매출이 150만 원에도 못 미쳤습니다. 여름 휴가철이라 서울에서 오는 손님들도 줄어들었고 무더위 때문에 마을 어르신들도 외출을 꺼리셨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전기료였습니다.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어놓다 보니 한 달 전기료가 35만 원이나 나왔습니다. 서울 아파트에서는 여름철에도 15만 원 정도였는데 단독주택은 전력 소모량이 훨씬 많았습니다. 원두 구입비 40만 원, 인터넷비 5만 원, 각종 소모품비까지 합치면 고정비만 월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여보, 이렇게 가면 안 되겠어요. 매출보다 지출이 더 많아요. 남편에게 걱정을 털어놓았지만 남편도 뾰족한 해답이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 가을이 되면 날씨도 좋아지고 단풍 구경 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였습니다. 매일 아침 카페 문을 열어도 텅 빈 매장에 혼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울감이 밀려왔습니다. 서울에서는 바쁘게 살았지만 충실했던 일상이 그리워졌습니다. 이런 실패담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9월에는 더욱 절망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에 다른 카페가 하나 더 생긴 것입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40대 부부가 운영하는 곳이었는데 저희보다 규모도 크고 메뉴도 다양했습니다. 무엇보다 주차 공간이 넓어서 서울에서 오는 손님들이 대부분 그쪽으로 몰렸습니다. 저희 카페는 주차 공간이 겨우 3대 정도였는데 상권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카페를 연 것이 후회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생긴 카페는 한 달 만에 저희 매출의 3배가 넘는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남편은 이때부터 건강에 이상 신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새벽에 일어나서 한숨을 쉬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나 봐. 사업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30년간 안정적인 교사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사업을 시작하니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손님 한 명 한 명이 소중했지만 그나마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10월에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저희 옛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소식이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상보다 2년이나 빨라진 일정이었고 분담금도 생각보다 적게 든다고 했습니다. 만약 저희가 그대로 있었다면 5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아파트를 팔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날 밤 저는 남편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으로 꿈을 이루려 했는데 오히려 더 큰 기회를 놓친 기분이었습니다. 남편도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사업 경험이 있다고 자만했나 봐. 카페 사업은 완전히 다른 분야인데 너무 쉽게 생각했어. 35년간 대기업에서 일했던 경험이 오히려 독이 된 것 같았습니다. 11월 들어서는 매출이 월 100만 원도 안 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서울에서 오는 관광객들도 거의 없어졌고 마을 분들도 겨울 준비로 바쁘셨습니다. 어느 날 저희 카페 앞을 지나가던 마을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들, 여기 장사 안 되죠? 우리 마을의 카페는 사치예요. 젊은 사람들도 없는데 누가 비싼 커피를 사 먹겠어요. 직설적이었지만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심각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이대로 가면 1년도 못 버틸 것 같아요. 카페를 접어야 할까요? 6개월간의 꿈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12월이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겨울철 난방비가 월 50만 원이나 나왔습니다. 서울 아파트에서는 월 15만 원 정도였는데 단독주택의 기름 보일러라 비용이 엄청났습니다. 카페와 주거 공간을 모두 난방해야 하니 고정비만 월 150만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여보,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요. 방 하나만 데우고 살아야겠어요. 결국 저희는 침실 하나만 난방하고 나머지 공간은 포기해야 했습니다. 카페도 손님이 올 때만 잠깐 난방을 켜는 식으로 운영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저의 건강이었습니다. 추운 환경에서 지내다 보니 관절이 아프기 시작했고 우울감도 심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텅 빈 카페에 앉아 있으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 이러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남편은 이때부터 농사를 배워보겠다며 인근 농가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카페가 안 되면 농사라도 지어서 자급자족하자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65세의 나이에 처음 시작하는 농사일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제 실패가 여러분께는 교훈이 되었으면 합니다. 1월 어느 날 남편이 농기계 체험을 하다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디스크 증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평생 사무직만 하다가 갑자기 몸을 쓰는 일을 하려니 몸이 따라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보, 나도 이제 늙었나 봐. 뭘 해도 몸이 말을 안 들어. 남편의 표정에서 깊은 좌절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평생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온 남편이 처음으로 무력감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서울에 있는 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아빠, 괜찮으세요? 소식이 없어서 걱정됐어요. 딸과 통화하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응, 괜찮아. 잘 지내고 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딸은 예리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이상해요. 혹시 힘드신 거 아니에요? 결국 저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카페가 잘 안 되고 있고 아빠도 몸이 안 좋아졌다고. 엄마, 그러면 서울로 다시 오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딸의 제안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꿈을 이루겠다며 서울을 떠났는데 1년도 안 되어 포기하고 돌아간다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2월에는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팔았던 서울 아파트의 재건축 조합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담금도 예상보다 적게 나와서 만약 저희가 그대로 있었다면 7억 원 이상의 차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서울을 떠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날 밤 저희는 서로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의 건강도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허리 통증 때문에 걷기도 힘들어했고 스트레스로 인해 불면증까지 생겼습니다.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는데 시골에는 큰 병원이 없어서 전주까지 가야 했습니다. 왕복 교통비까지 생각하면 한 번 병원 가는데 20만 원은 들었습니다. 3월 들어서는 카페 매출이 월 50만 원도 안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적자 운영이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서울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저도 마음속으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집은 어떻게 해요? 카페 장비들은요? 현실적인 문제들이 산더미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버티기에는 저희 건강과 경제 상황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습니다. 4월이 되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봄이 왔지만 저희에게는 희망보다 절망이 더 컸습니다. 카페는 완전히 문을 닫은 상태였고 매일 텅 빈 매장을 바라보며 자책하는 시간만 늘어갔습니다. 더 큰 충격은 마을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찾아와서 외지인 분담금이라는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한 것입니다. 마을 도로 정비와 공동시설 관리비로 1년에 200만 원을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장님, 저희도 같은 마을 주민인데 왜 외지인 분담금을 따로 내야 하나요? 항의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원래 이 마을 규칙이에요. 서울에서 오신 분들은 좀 더 내시는 게 당연하죠.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많은 분들께 알려주세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반갑게 맞아주던 분들도 카페가 문을 닫자
역시 서울 사람들은 금방 포기하네라는 식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트에 가면 인사를 해도 시큰둥하게 받거나 아예 외면하는 분들도 생겼습니다. 5월 어느 날 밤 갑자기 정전이 되었습니다. 한전에 전화했더니 시골 지역이라 복구에 시간이 걸립니다. 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서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촛불 하나의 의지에 하룻밤을 보내며 문명의 혜택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혈압이 올라갔고 잠도 제대로 못 이루었습니다. 여보, 내가 너를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서울을 떠난 게 아니었는데 평생 가장 역할을 해온 남편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병원비도 부담이 되었습니다. 가까운 병원까지 차로 40분, 큰 병원은 이 시간을 가야 했습니다. 교통비와 진료비를 합치면 한 번에 30만 원은 들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지하철로 10분이면 갈 수 있던 병원이 이렇게 멀고 비쌀 줄은 몰랐습니다. 6월에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마을에 살던 기촌 1년 차 부부가 짐을 싸고 서울로 떠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도 저희와 비슷하게 카페를 운영하려 했지만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선생님들도 빨리 결정하세요. 더 늦으면 손해만 커져요. 떠나는 부부가 남긴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정말 떠날 때가 된 것 같아요. 더 이상 버티면 건강만 더 해칠 것 같아요. 1년간의 꿈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해시태그 7월 저희는 집을 매물로 내놓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에게 연락했더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시골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특히 기촌 실패한 분들 매물이 너무 많아서 경쟁이 심해요. 시세도 저희가 산 가격보다 30% 이상 떨어져 있었습니다. 3억 5천만 원에 샀던 집이 2억 3천만 원에도 팔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카페 인테리어에 투자한 2억까지 생각하면 5억 가까운 손실이었습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집이 팔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매물로 나와 있었지만 구경 오는 사람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매물이 이 동네에만 20채가 넘어요. 다들 비슷한 이유로 떠나려는 분들이죠. 그때 서울에 있는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 어떻게 지내세요? 반가운 마음에 근황을 털어놓았는데 아들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그럼 집 빨리 정리하시고 서울로 오세요. 근데 엄마, 우리 집은 좀 좁아서. 순간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혹시 아들이 저희를 부담스러워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딸에게도 연락했는데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엄마는 우리 집 근처로 오세요. 그런데 전세금이 좀 부담될 것 같아서. 가족 관계도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8월 추석을 앞두고 아들과 딸이 함께 내려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였다는 기쁨도 잠깐 식사 자리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빠, 엄마 아빠가 집 파실 때 그 돈으로 투자했다면서? 딸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뭔 소리야? 나는 그냥 내가 다 알아봤어. 오빠가 엄마 아빠 서울집 팔 때 그 타이밍에 강남 오피스텔 샀잖아. 그것도 대출까지 끼고. 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저희에게 기촌을 적극 권했던 진짜 이유를요. 서울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시점에 저희 아파트가 매물로 나오면
그 틈을 타서 자신이 투자할 기회를 잡으려 했던 것입니다. 엄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오빠가 그런 계획이 있는 줄. 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여보,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의사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협심증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응급실에서 밤을 새우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가장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한 충격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병원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남편이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허무하네. 우리가 너무 순진했나 봐. 그 말을 들으며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35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남편이 자식에게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둘이서만 살아가야겠어. 자식들한테 더 이상 기대하지 말자. 가족이라는 마지막 보루마저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9월이 되자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집은 8개월째 매물로 나와 있었지만 여전히 팔리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가격을 더 낮춰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선생님, 2억으로 내리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팔릴지 장담 못하겠지만요. 2억이라니. 저희가 투자한 총 5억 5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을 잃는다는 뜻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의 절반 이상이 1년 만에 증발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절망적인 소식은 인터넷 기사에서 확인했습니다. 2025년 현재 잠실 아파트 시세가 84위 기준 45억을 넘어서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18억에 팔았던 집이 지금은 25억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 기사 좀 봐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7억이나 더 올랐다고? 우리가 만약 그대로 있었다면. 그날 밤 저희는 아무 말 없이 서로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잠실주공 5단지는 최근 82.6위가 45억 2,500만 원에 거래되었다는 소식까지 보니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희와 비슷한 평수의 집들이 모두 40억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후회담이 여러분께 교훈이 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0월에는 건강마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협심증이 악화되어 응급실에 2번이나 실려갔고 저는 우울증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시골 병원비는 서울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한 달 의료비가 200만 원을 넘나들었습니다. 남편이 병원 침대에 누워서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평생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노년에 이런 꼴이 될 줄 몰랐어. 자식들한테는 이용당하고 집은 안 팔리고 건강은 망가지고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그 말을 들은 순간 정말 무서웠습니다. 평생 강하던 남편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여보, 그런 말 하지 마요. 우리 힘내서 다시 일어서요. 11월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근 도시에서 온 젊은 부부가 저희 집을 보러 왔습니다. 카페 시설이 그대로 있어서 좋다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1억 8천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너무 낮은 것 같은데요? 남편이 망설였지만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냥 팔아요.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총 손실은 3억 7천만 원. 하지만 더 이상 버티면 건강까지 완전히 잃을 것 같았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1년 반의 악몽이 끝난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처참한 실패감이 밀려왔습니다. 꿈을 위해 떠났던 서울이 이렇게 그리울 줄 몰랐습니다.
12월 짐을 정리하며 카페 장비들을 바라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2억을 들여 만든 로스터리 장비, 정성스럽게 고른 원목 테이블들, 손수 그린 간판까지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인사하러 오셨습니다. 선생님들, 서울로 올라가시는군요. 안타깝네요. 좀 더 준비하고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준비.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남편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 은퇴하자마자 모든 걸 바꾸려고 했어. 단계적으로 준비했어야 했는데, 그래도 후회만 하지는 말아요. 이것도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이니까.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서울행 이사차가 도착했습니다. 1년 반 전 꿈에 부풀어 내려왔던 그 길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저희가 살았던 타운하우스가 보였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꿈이 시작되는 곳이 되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생각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어도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건강과 가족이라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은 교훈이었습니다. 해시태그 2026년 1월 저희는 딸이 구해준 서울 근교 작은 아파트로 이주했습니다. 전세 1억 5천만 원, 32평의 소담한 공간이었습니다. 타운하우스의 넓은 마당과 비교하면 초라했지만 그곳에서 느낀 안도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병원이었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에 종합병원이 있었고 남편의 정기검진도 부담 없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골에서 2시간씩 걸려 다니던 것이 얼마나 무모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여보, 그래도 여기가 살만해요. 마트도 가깝고 지하철역도 있고. 아내의 얼굴에 오랜만에 평온함이 돌아왔습니다. 1년 반 만에 처음 보는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남편의 건강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자 혈압이 안정되었고 밤에도 잠을 깊이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아침 오늘도 함께해서 고마워라고 인사하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제 실패담이 여러분께 작은 교훈이 되었길 바라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2월부터 저는 특별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카페에서 귀촌 실패자 모임을 발견한 것입니다.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선생님, 우리 오프라인으로도 만나 볼까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된 모임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 분은 집을 팔지 못해 전세로 내주고 인근 도시로 이주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빈집 살리기 사업에 등록해 정부 지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과 함께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모임에서 만난 변호사 출신 귀촌자가 저희에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중개인 수수료를 과도하게 받았다면 분명 불법입니다. 소송을 통해 일부라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부터 저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제 경험을 정리해서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되는 일을 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블로그를 시작했고 강연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귀촌은 로망이 아닌 현실입니다. 준비 없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나는 건 너무나 위험해요. 제 이야기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습니다. 6월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와서 다큐멘터리 인터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아내가 용기를 주었습니다. 당신의 경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방송이 나간 후 비슷한 상황에 처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큰 실수할 뻔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댓글들을 볼 때마다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실패는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돈이나 집이 아니라 건강과 가족이라는 것을. 지금 저희는 비록 화려한 대저택도 풍요로운 재산도 없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의 건강도 많이 좋아졌고 딸과 손녀도 자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귀촌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진심 어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집을 파는 것은 단순한 이사가 아닙니다. 인생의 방향을 통째로 바꾸는 일입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임대로 먼저 살아보고 그곳의 의료, 교통, 문화, 이웃과의 관계까지 직접 경험해 보시길 권합니다. 둘째, 자신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살펴보세요. 노후에는 멋진 풍경보다 가까운 병원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올 수 있을지를 현실적으로 따져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셋째, 노후 자산을 자식의 말이나 남의 권유에 맡기지 마세요. 스스로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가족의 진심을 확인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세요. 넷째,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려 하지 말고 천천히 단계적으로 변화를 만들어 가세요. 실거주, 수입, 인간관계 3요소 중 2개 이상 안정되었을 때 이주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꼭 알아보고 실천하세요. 지금 댓글로 현실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남겨주세요.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고 인생에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과 새로운 시작은 항상 존재한다는 것, 그것이 제가 이 모든 경험을 통해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되고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